2021학년도 2학기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정신여고 교목실장이신 최병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정신여고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수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2,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 속한 모든 학생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와 학원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그 가운데서도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참 수시 원서 접수 및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적성에 맞고 또 꿈에 맞는 학교를 잘 지원하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의 학생들과 가정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우리 가족을, 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정신의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이제 새로운 학년의 선택 과목들을 이제 정하고 있고, 또 1년, 2년 뒤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연일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또 부모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130여 년의 귀한 전통을 잘 지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정신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교 최성희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으실까요? 바라기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믿고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1학기의 모든 학사 일정은 꼼꼼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현장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상당히 늘었지만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마음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교직원과 방역을 담당하신 분들도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과 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착한 학생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의 방향도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학부모님들과 공유해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학부모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 지키기와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성숙한 정신 공동체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저 또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로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면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생활안전지도부 학교폭력 담당을 하고 있는 교사 윤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폭력, 성폭력, 양성평등과 관련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연수 진행의 흐름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폭력 사건이 생겼을 시에 학교폭력의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주목되었던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데요. 그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성폭력 예방 교육 중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챙겨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교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나 학교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통틀어서 일컫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대상이 학생인 경우에 학교 폭력이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SNS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행동이다,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학교에서 대응하는지, 어떻게 학부모님들한테 이 사안 처리 내용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에 초기 대응이 있고요. 사안 조사를 진행하는 게 있고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이 교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전담기구 내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마련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가 통보되고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크게 파란색하고 주황색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초기 대응부터 전담기구 심의와 자체 해결까지 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주황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조치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 내에 마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초기에 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 과정인데요. 관련 학생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가해를 지목당한 학생, 그 다음에 주변 학생, 그리고 각 학생들의 보호자에 대한 정해진 내용들의 안전 조치들을 학교에서 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음 안전과 신변 안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심리적인 안전과 보호자 연락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법률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안조사 단계인데요.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전담기구가 학교 교내에 구성이 되고, 교내에 구성된 전담기구의 역할 배분에 따라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안조사에 따른 전담기구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 이 절차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는데요.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감 선생님, 전문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그다음에 생활안전지도부의 책임 선생님, 이렇게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 위원이 학년 초에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전담기구의 역할은요, 사안을 접수하고 사안에 대한 보호자 통보의 역할이고요,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이고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역할이 있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 그리고 졸업 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심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학교에 이 사안 접수가 되게 돼요. 사안 접수가 되게 되면 학교장 보고되고 교육청에까지 전달되는 데에 일정 시간 안에 평일 기준으로 해서 48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시간 안에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통보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즉시 조치하고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 조치 속에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2021년 6월에 언론에서 나왔던 즉시 분리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담기구나 또 학교 교원들, 저같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 또는 사안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들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폭력 생활안전지도부장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또 담당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고 사안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해 학생을 다른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가 있는데요. 이 조치가 원래는 사유가 이제 명확한 경우에 분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1년 6월 23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학생 분리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최대 3일 정도의 기간이고요.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피해 학생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무조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법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는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몇몇 조치들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 목소리를 다 듣고 학교 실정에 맞게끔 긴급 조치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안 조사가 다 끝나고요. 사건을 어느 정도 조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으로 교육지원청에 넘어가거나인데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학교에서 해결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가졌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때 어떤 식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될지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에 형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 의사를, 그러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보고를 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미충족, 미동의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인 요건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를 객관적 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객관적인 요건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해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그럼 뭐냐? 학교폭력 및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우리 학교는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 내에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자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역할을 심의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근거 이유를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사건이 복잡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다. 아니면 아직 조치를 내리기 애매한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 결정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는 첫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결정조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조치가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서면 통보에 대한 약간의 불응이라든지 아니면 불복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학교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록이 되는 사안들이 언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삭제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호 1, 2, 3호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예전에 행발이라고 불렀던 영역이죠. 이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 5, 6호는 출결 상황 및 특기 사항에 반영이 되고요. 삭제 시기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인데 이거를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졸업 동시에 바로 삭제가 되지만 아래에 있는 4, 5, 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이 사건은 이 처분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만 미리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제8호 전학도 그렇습니다. 퇴학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권력 또는 힘의 우위를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폭력 중에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디지털 매체, SNS나 카메라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이 디지털 성폭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이버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특징적인 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가리지를 않는다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7개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이 여러 개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개가 중복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몸캠으로 피싱을 한다든지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하는 케이스도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은요. 첫 번째, 가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요. 집단이 대상 한두 명 대상을 가지고 가해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가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파가 빨리 됩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5G 시대잖아요. 전파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피해 기록이 연속됩니다. 그 다음에 익명성,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나라 마주하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디지털 성폭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자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성폭력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조심해서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대면 마주보고 하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마주보고 당하는 피해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 가해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쉽게 사라진다고 하는 측면도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온라인 활동.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SNS 활동이라든지 카카오톡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조금 기억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왜 간섭해?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보호할 줄 아는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쉽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교육.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정보의 범주는 이름, 나이, 성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학교명, 교복, 사진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나 성적 이미지 합성이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나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이름을 묻거나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 이런 걸 물어보면 그리고 우리 만나요? 이런 걸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릴 것 또는 어른에게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진심으로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정황을 파악하고요. 구체적인 증거, 문자 자료, SNS 자료,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또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기관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이 기관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관해서 학교폭력의 사안 및 처리 절차와 관해서 최근에 바뀐 학교폭력법의 즉시분리 제도와 관해서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연수를 진행했던 저는 생활지도부 교사 윤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부에서 교원 평가 및 학교 평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입니다. 학부모 참여 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학생 참여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목적입니다. 2021학년도 학교 선생님들의 담임 및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다음 해에 더 나은 담임 및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차가운 비판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따뜻한 격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주요 사항입니다. 학부모 평가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방법은 첫째, 리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원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여부를 회신받습니다. 이후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해 핸드폰 번호로 학부모 확인 번호를 발급합니다. 끝으로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인 edu로.go.kr에 접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에 자세히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주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 1인 이상은 필수 참여입니다. 단 나머지 교원은 선택 참여입니다. 금칙어가 포함된 답변은 자동 필터링 처리됩니다. 한 번 제출된 답변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입니다. 처음 www.edu로.go.kr로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를 누르신 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배너를 선택합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교육청 배너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자녀의 정보 및 학부모 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이때 학부모 확인 번호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학교로 다시 연락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배너를 누르신 뒤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2021학년도 학교 평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평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평가는 학교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전반을 확인하고 반성하여 개선해가는 계획, 실천, 평가, 환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교 평가의 목적은 학교 자치 문화를 조성하고 계획과 평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가 해당됩니다. 학교 평가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등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 평가의 영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자치 문화. 두 번째,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세 번째,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입니다. 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세부 영역과 평가 지표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현장에 걸맞는 문항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학교 평가는 1년여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는 전년도 학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학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학년 초 학교 교육 계획서에 탑재되며 홈페이지 및 설명회를 통해 안내됩니다. 두 번째, 실천 단계에서는 올해 사용할 평가 문항을 수정하고 서울형 학교 진단 도구 활용 여부와 후속 컨설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문항을 공개하고 결과를 수렴합니다. 이때 온정적 평가를 지향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제별 전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완료 단계에서는 작성된 학교 평가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학교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가 실천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평가 세부 일정입니다. 지난 1학기에는 학교 평가 교직원 연수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가 설문 1차 수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9월과 10월에는 11월에 있을 학교 평가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2차 설문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가 있는 11월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12월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작년 설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글 설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평가를 받은 후 11월 8일에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작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평가 설문 결과입니다. 총 23개의 문항 중 13번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23번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평가는 5점 만점 중 3.77점을 받아 우수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학교 평가를 토대로 2021학년도에 집중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학년도 정신여고 교육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전체의 적극적인 평가 참여로 인해 양질의 학교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학부에서 1, 2학년 대입 준비를 위한 학부모 진학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진학지원단 정신여고 한가람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2학년 대입 준비를 위한 2학기 학부모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설명회 영상은 첫째, 대입제도 변화 방향, 둘째, 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 셋째, 달라진 제도와 주요 이슈, 마지막으로 1, 2학년에게 필요한 자세,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변화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4년 전,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정부에서 기본적인 대입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전인 고등학교 1월, 8월 말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이전 연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대입 정책과 거의 유사한 틀 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이제 비로소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 어떤 학과로 몇 명 뽑겠다라든지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전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사항이 공개가 되지만 2학년 4월 말부터는 현재 이 학생이 대학에 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을 기준으로는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1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3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현재 1, 2학년 대상으로 발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화면은 서강대 입학처의 그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메뉴가 지난 4월 말에 캡처된 내용이고 아래 화면은 8월 25일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이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일부 대학의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기도 하지만요. 1학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위에 보시다시피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전년도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관련된 내용은요. 이제 지방의대라든지 지방간호대라든지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졸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목표로 한다 혹은 지방약대라든지 지방간호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할 때는 현재 3학년, 현재 2학년 학생들보다는 조금 이제 입학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의 학생들로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이고요. 내년 지금 1학년 기준으로 내년 2학년 때 각 대학별로 몇 명을 지역균형을 선발하는지 몇 명을 어떻게 뽑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현재 고3과 고2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 고1학년도부터 1학년부터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부 기재 항목은 꾸준히 축소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축소가 되어 왔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전에서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생기부에서 반영되는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라는 점이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있다.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 지금 고3부터 이미 폐지되어서 계속 이제 추천서는 없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정시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도 원래는 23학년도까지 완성되기로 돼 있는데 이미 올해 고3부터 16개 대학, 교육부에서 지정한 16개 대학은 이미 정시에서 40% 이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고3부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과 전형 이제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새로우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라는 부분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 언론 보도나 이제 인식이 좀 강화되면서 반대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크게 확대시켜서 10% 이상 권고하고 있고요. 이 부분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없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생기부에 보면은 항목이 여러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있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수상내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색특의 500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근데 동아리에도 자율동아리도 쓸 수 있고 청소년 단체도 쓸 수 있고 그렇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외의 봉사활동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떤 기관을 방문한다거나 아동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요. 진로활동도 700자 쓸 수 있고 수상내역도 학기당 1건 대학에 반영될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하더라도 이제 대학에 제공될 때 기준으로는 학기당 하나만 선택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에서 도서명과 저자,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연간 500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고2와 고3까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1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동아리에서 자율동아리를 쓸 수가 없고요. 청소년 단체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활동한 봉사활동도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계획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만 기재가 되는 거죠. 진로활동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수상내역이나 독서활동은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 제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을 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교과 활동이 아닌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나 수상내역이나 독서활동에 반영되는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계속 유지되는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 부분은 이제 담임선생님이 작성하시는 부분인데 이미 올해 고3 학년부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전에 추천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교과 성적, 등급으로 나오거나 성취도로 표시되는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성적 못지않게 글로 표현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상내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실제로 교과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취를 보였고 어떤 모습 보였는지를 서술하게 되는 이 과세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과 활동 외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이 감소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23학년도 왜냐하면 지금 요 내용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자세히 볼게요. 먼저 이제 대입 모집 시기로 구분해 본다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추가 모집까지 3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지금 9월 그러니까 오늘 날짜 9월 10일을 기준으로 고3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시 모집은 9월에 시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통적으로 학생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에서 주로 교과 성적 등급으로 9등급으로 표시되는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성취도로 표시되는 A, B, C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영문으로 표기된 성적 외에도 글로 표현된 부분들 아까 좀 전에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 보신 것처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함께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1학년은 자기소개서 없이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학생부를 보긴 보는데 등급이나 평가된 결과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그렇게 표현된 성적 외에도 그의 모든 글자 부분들, 글자로 표현된 모든 부분들이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대학에서 선발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이 수시 모집이 있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그때 이제 지원하게 되고, 추가 모집은 그 다음에 2월에 선발합니다. 2월에 대학마다 요거는 달라요. 수능으로 뽑기도 하고 학생부로 뽑기도 하고, 추가 모집은 기본적으로 수시나 정시에서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뽑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횟수와 관련해서 본다면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다양하게 한 대학에 3개를 쓸 수도 있고 4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영학과도 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법학과도 쓰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전형에서 복수 지원 안 되고요.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종합전형으로도 경영학과 쓰고 교과전형으로도 경영학과 쓰고 또 논술전형으로도 경영학과 쓰고, 한 학교에 3개도 쓸 수 있고, 또 혹은 이제 종합전형이 A라는 종합전형이 있고 또 B라는 종합전형이 있으면 동시에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 학교에 4개도 쓸 수 있고 특기자까지 쓴다면 5개도 쓸 수 있고, 하지만 그 횟수 제한은 총 6개가 걸리는 게 수시 모집이고요.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총 3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시 모집 6회 지원한 대학 중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게 된다면, 혹은 지금 이 설명의 내용들은 4년제 대학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수시 모집에서 전문대에 합격했다라면은 정시 모집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학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 관리에 약간 소홀했었지만 앞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까지 보고 지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수시에 지원한다면 학생부 경쟁력이 약할 거기 때문에 합격할 대학을 쓴다라고 한다면 정시로 가는 대학보다는 선호도 측면에서 조금 낮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수능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수시인지 혹은 정시인지,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도 다 합격하지 않고 정시 모집에서도 합격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혹시 정시에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 횟수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왼쪽 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22학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고3 학생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줄고 있지만 올해 학생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오른쪽은 4년제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는 총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고3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모집 인원은 학생 수가 52만 명이었던 2020년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학생 수의 축소 폭에 비해서 대학 정원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학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보다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월하게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이한 점은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증가합니다. 무려 2,500명 가까이 증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대학은 학생들 더 많이 뽑냐? 이게 더 많이 뽑는 거보다는 아까 이제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고 추가 모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못 채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이 2년 후에
2년 후 정원에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 정원 채우지 못한 학교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에 추가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 가까이 증가된 거고요. 또 하나는 편입 학생, 그러니까 중도 탈락 학생들, 전 자퇴하고 다른 학교 관리하면 자퇴했어요라고 할 때 이제 그만큼 대입 정원이 비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이제 편입으로 뽑게 되는데, 편입을 안 뽑고 교육부에서 작년에 첨단학과를 많이 신설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첨단학과의 신입학 인원으로 증원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대입 정원이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고3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따라서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시든 정시든 추가 모집까지 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더 많은 욕심을 부려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해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뽑으니까요. 학생을 선발하니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도 있다. 이 부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좀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려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논술, 수능 그 위에 4개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교과 전형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1.4% 6,000명 증가했고요. 종합 전형도 1,800명 증가했어요. 오히려 수능이 감소하죠. 6,000명. 요거는 흔히 지금 이제 수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이 줄어들고 정시가 늘어난다라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오히려 줄어들고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원수를 보게 되면은 비율을 보게 되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을 합치면 이 퍼센트가 70%가 됩니다. 수능 위주는 20%죠. 이 말은 뭐냐면 대학에서 100명을 선발할 때 20명은 수능 성적으로 뽑고 70명은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어쨌든 수시로 뽑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예체능 실기로 뽑거나 아니면 재외국민이나 이런 부분으로 뽑는 거고요. 그래서 10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할 때 20명은 수능으로,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그러니까 여전히 수시 전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의 시선은 이제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거니까요. 수도권 위주로 보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2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에 700명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약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 감소하는 인원이 100명, 164명 있고요. 정시는 크게 늘어나요. 정시는 1362명. 이 말은 뭐냐면 전국으로 볼 때는 정시가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본다면 정시가 확대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인원 합쳐보면 6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6만 5천 명. 정시가 4만 3천 명 되니까 6.5 대 4.5.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명 중에 6명 넘게는 수시로 가고 4명 좀 넘는 인원이 정시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정시가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수도권만 보게 된다면 정시가 늘어나는 게 맞다. 인원으로 보더라도 6.5 대 4.5로 정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좀 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수도권 지역의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란 뭐냐면 아무리 학생부가 뛰어나도 수능에서 일정 기준,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학교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종합전형 지금 최저 기준 있는 학교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서울대 지역균형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연대, 그리고 홍대, 이대 이 정도의 대학들, 서울교대까지. 나머지 대학들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 요구하는 대학들이 몇몇 의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생활기록부 가지고 혹은 2학년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까지 추가되긴 하지만 서류만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우리 학교의 정보, 우리 이 생기부를 보고 이 학교가 정신여고다라는 그 사인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도 이제 학기당 하나씩밖에 제공되지가 않고요. 생기부에 표현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할 때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다른 친구들을 탈락시키면서 우리 학생이 합격하게 되는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 있는 학교를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수능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다른 친구들이 떨어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대충 오늘은 그냥 수업 안 하고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서의 내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좀 목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좀 보면 좋고요. 그래서 9월에 한번 2학년 1학년 학생 모의고사 봤고요. 수능 끝나고 11월에 한 번 더 보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위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채워볼 수 있는지 수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이미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크게 올려서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거의 모든 대학의 모집 인원의 40% 이상은 정시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40% 이상 다 맞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죠. 가나다 순으로 써 있긴 한데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이제 16개 대학을 보다 보면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 10명 중에 4명은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가게 된다. 여전히 나머지 6명은 수시로 가는 거니까 수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과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또 교과전형은 거의 다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점 중반 3점 혹은 4점대까지도 서울 지역에서 교과전형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수능 최저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교과전형의 합격선은 내려간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기준이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마다 이제 반영하는 계산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적 높은 순서대로 붙기 때문에 보통 위에 상위 대학에 하나 붙은 친구들은 한 대학에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개 동시에 합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등록하는 대학은 딱 한 군데밖에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계속 인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올해 고3부터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내신이 이 정도인데도 교과 전형 합격할 수 있구나. 요걸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연도에는 그렇게 뽑은 대학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었고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높아졌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종합 전형보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변화는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어요.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수원대 논술로 변경을 했고요. 다른 대학들은 교과 혹은 종합으로 바꾼 대학도 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논술 전형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로는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천대나 고려대에서 좀 수원대가 논술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500명 줄어드는 게 맞아요. 줄어들어 있는 게 맞는데 적성에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논술, 이 대학들의 논술은 다른 대학의 논술과 다릅니다. 적성고사가 객관식 문제풀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논술처럼 뭐 인문계열에서 뭐 3천자, 5천자 글쓰기 논술을 내지 않아요. 자연계열에서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쓰는 그런 문제 내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은 이 대학들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치러지는 선원수령 평가, 그러니까 예전에 주관식 평가라고 흔히 말했던 그런 평가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부분을 좀 봤고요. 세 번째로 올해 워낙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고3부터 수능에서 학생들마다 선택해서 보는 과목들이 대폭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고3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국어를 보고요. 수학에서는 인문계열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나영을, 자연계열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가영을 받죠. 탐구는 인문계열은 사회에서 2과목, 자연계열은 과학에서 2과목. 그런데 지금 고3부터는 국어 영역에서 독서와 문학은 공통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 어떤 학생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학에서도 수학원, 수학2는 공통 출제 범위고요. 학생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사회에서 2과목 고르거나 과학에서 2과목 고르는데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사회에서나 과학에서 하나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능에 대한 생각은 수능은 줄을 세우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성적이 높은 학생부터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과목을 본 친구들을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표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어는 합쳐져 있고 수학에서도 가영이냐 나영이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래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시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인지 언어와 매체인지,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에 오려면은 확통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어야 된다라고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자연계열인데요. 이 대학들은 수학에서는 확통으로 못 온다. 확통 본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겠다.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 대학들이고요. 아대 대학 동일하게 거의 대학 이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탐구에서도 우리 학교 자연계열 학교에 오려면 사회보고서는 지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과학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뭐 고대라든지 뭐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의 자연계열에 진학하기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탐구는 과학 중에 2개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이냐하고는 같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수능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고르고 과학에서 2개를 골라야 됩니다. 대다수 인문계열은 이 지정 과목이 없어요. 미적분과 기하를 보고도 인문계열 쓸 수 있고요. 과학 보고도 인문계열 쓸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일부 한의학과나 약학과 이런 경우에 확률과 통계 본 학생들만 뽑겠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기존의 인문계열,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말이 없어지긴 했지만요. 고정해 놓은 아주 소수의 학과들이 있고요. 자연계열 학과는 미적분, 기하, 과탐으로 고정된 학교들이 많다. 인문계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에 응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과목에 대한 자기가 이제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서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리 예습을 좀 하면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과목을 봤는데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 해서 이 조정 점수 산출 방식이 공개가 돼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5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번에 보시면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그 해당 학생 점수에 더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한다면 국어에서는 아까 보셨던 독서와 문학,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학원 수학투인데요. 수학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수학원 수학투가 공통 과목이지만 아무래도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투 성적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높게 실제로 나타나고 확률과 통계 본 학생들의 공통 점수가 좀 낮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점수를 더해주다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보다 점수 높게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문장 보시면 특정 과목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다른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에서는 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근데 수학에서는 확실하게 나고 있어요. 수학수를 어느 집단이 더 잘 보냐? 당연히 지금 미적분과 기하 그룹의 친구들이 더 잘 보고 있다. 근데 그런 그 친구들에게 점수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물론 이게 내가 속한 집단의 점수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공통 과목, 자신의 점수가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우선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어쨌든 공통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학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서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통 과목이 비율이 워낙에 높거든요. 공통이 75% 가까이 되고 선택이 25%니까 어쨌든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막 시행된 3학년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자사고 8개 고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 학교들 위주로 7,255명, 지금 보통 한 학교당 3학년 학생 수가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학교에 성적을 수합을 해본 건데, 그중에 미적분 응시한 학생이 45% 정도 되고요. 확률과 통계 응시한 학생 42%예요. 예전에 작년처럼 수학 가형, 수학 나형으로 나눠져 있다면 미적분은 미적분끼리, 확통은 확통끼리 등급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미적분의 1등급 비율은 45.64, 확통도 42.66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전체 합쳐서 조정 점수에서 등급을 내다 보니까 미적분 학생들의 비율은 45%였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에서 미적분 학생들은 84%예요. 한 7, 8% 가까이 되는 그 사이에 되는 거죠. 반대로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7%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응시 비율대로 간다면 미적분의 1등급 비율도 45%, 확통의 1등급 비율도 42%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4등급까지도 미적분이 더 잘 나와요. 자,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기준으로 볼 때 미적분 학생들은 작년보다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는 친구들이 많이 성적이 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인문계열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친구들은 충족률이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등급이 잘 나오다 보니까 최저 기준 충족이 잘 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볼 부분인데,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정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선택 과목과 공통 그 과목의 난이도의 조정이 있을 것인지, 또 이게 또 수능을 보고 나면 또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긴 한데요. 3월 모의고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미적분 친구들은 등급이 잘 나오고 있고 확통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살핀 것처럼 공통 과목의 점수를 더해주게 되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 과목 점수보다 높게 형성돼서 더 좋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학년까지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 과목 비율이 75%나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공통 과목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학 영역 등급 구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처럼 가형, 나형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문자형 구분 없이 등급을 산출하다 보니까 인문계열 친구들은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등급이 올라간다면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을 시킨다면 충족 비율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 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족하더라도 합격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통은 중하위권에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미적분은 1, 2, 3등급 위쪽으로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친구들은 최저 등급 맞추는 부분에 더 유의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수학도 중요하지만 수학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다른 과목 등급이 받쳐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수학은 공통 과목의 평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도 최저를 맞출 만큼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미적분이나 기하 친구들이 수학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확통 친구들은 상위권 점수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정시에서 인문계열 학과들의 실제로 확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온 친구들은 최저 기준 맞춰서 수시에서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 성적을 가지고 상위 대학의 인문계열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연계열을 간다고 한다면 경희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인문계열로 넘어간다면 서강대도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 그래 나는 그냥 대학 이름을 더 높여서 우선 입학한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자연계열로 돌아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 고3 학생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은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워낙에 큰 변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약대입니다. 약대. 올해부터 약대.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약대를 학부 모집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한 1,500만 가까이 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성적대로 끊어본다면 의치안 간 다음에 이제 화생공이나 이렇게 선이 조정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의치안 수 사이에 약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원래 그 밑에 있었던 화생공이나 기계공이나 공학계열 학과들의 합격선이 그만큼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 여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그리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여대가 아니지만 약학대학의 특성상 여학생들의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여대의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선은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다. 그리고 이제 약대나 의대를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바로 다른 대학에 등록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의치안 혹은 약대를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 정도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여대의 다른 학과의 합격선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되는 부분에서 지역균형 인재라고 10% 이상 선발해야 된다는 부분 설명드리는 교과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과전형 올해 이제 추가돼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이게 수도권만 하나도 12,000명입니다. 12,000명. 12,000명이나 교과전형을 선발하고요. 교과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는 석차 등급이에요. 석차 등급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공통 과목이고요.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의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수요일부터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와도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등급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위수로 들은 과목의 숫자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수로 나눠본다면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 선택 과목의 단위수가 워낙에 적어지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반대로 1학년 성적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1학년 성적이 갖는 절대적인 힘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내가 내 내신 등급을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면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반대로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반대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고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요 전제는 이제 교과 전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교과 성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들 다 이제 교과정 어떻게 뽑는지 보는 부분인데요. 거의 모든 대학에 추천 인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은 고려대학교의 이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 그 재학생 중에 고3 학생 수 중에 4%, 저희 학교가 고3 학생이 30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의 4%까지 12명까지 쓸 수가 있고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합 5, 그리고 자연계열은 세계합 6이거나 의예과 같은 경우는 4개합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기준이 워낙에 높다 보면은 아무리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를 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교과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 쓰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수시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9월까지 살펴보니까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고대 정도에서 난 만족하지 못하겠다. 정시기회까지 열어두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은 이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붙으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의 장점은 추천 인원 제한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까다로울수록 합격자 성적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한양대 같은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1점 초반대에 많이 형성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학과별로 2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거의 1점 초반대 친구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실 엄두를 못 냈죠. 그리고 이제 홍대나 중앙대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이 있었지만 이제 그 교과 전형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전형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 제한도 있고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으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대 밑에 광운대 보시면 광운대는 인원 제한도 없고요. 최저 기준도 없어요. 이런 대학이 오히려 합격선이 올라갑니다. 아무나 쓸 수 있고 최저 기준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이 1점 초반대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여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저 기준 있는 학교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자료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추천 인원이 제한되고 최저 기준 있는 학교가 유리하다. 교과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고3이기 때문에 지금 고2나 고1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다 지금 그 부분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학생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년도에 따라서 학교에서 발표하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이 나온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추천 인원 제한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합격선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하나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썼다가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보면 논술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면접 있으면 면접 안 보러 가면 되고요. 근데 교과 전형은 원서를 내면은 붙으면 수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더 이제 끝까지 바라보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재수생도 들어오고 수능날 하루에 결정되는 변수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정시가 확대된다. 정시를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정시 외에도 여전히 정시가 40%란 얘기는 60%는 수시로 뽑고 있다는 얘기고 10명 중에 6명은 수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과 성적을 잘 지켜주는 것도
학생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고요. 다시 정리해 본다면 추천 제한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맨 윗칸에 있는 가나다 순으로 가톨릭대부터 수원대까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의 폭을 보다 보면은 이게 꼭 1, 2, 3등급, 4등급까지의 친구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학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성적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성적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됐을 때 전 6개 다 논술 쓸래요 이렇게 하는데 논술 6개 쓰는 것보다 교과 전형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같이 지원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 2학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많죠. 그래서 등급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폭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들을 것인가 이 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의 등급을 올리는 것과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에 들을 것인지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종합 전형인가 교과 전형인가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마다 과목이 다 다르게 듣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서 요구하는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으로 지정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경제 쪽은 미적분을 듣기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수능에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확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미적분을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경영경제학과로 오고 싶은 친구들은 미적분을 권장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했고요. 반대로 공학계열에서도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를 듣고 오기를 권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고 내신에 있어서 학교 그 학습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꼭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이거가 아니라 종합 전형을 고려할 때는 또 이제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내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에 맞춰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 과목 선택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과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통해서 혹은 진로진학 선생님 통해서 좀 상담을 학생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단위 학교당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등급 내 인원수도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200명이 정원인 학교가 이제 150명이 되면 그만큼 등급의 인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애가 내신 몇으로 어디 갔어? 재작년에 우리가 어디 갔어? 이런 메시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있다. 그리고 종합 전형만 쓴 친구들이 이제 교과 전형의 폭도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합격선의 폭이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신 등급이 지금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교과 전형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도 전 과목 다 보는 학교도 있지만 과목별로 골라서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인문계는 국영수 4만 본다거나 국영수 과만 본다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 관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부분 이제 마찬가지로 5번에 있는 내용이죠. 지역균형 교과 전형 확대로 인해서 교과 성적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최저 기준 없다고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반대로 최저 기준이 있어야 다른 친구들을 떨어뜨리고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에 지금부터 왜냐면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거지만 모의고사는 전국에서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 등급의 차이가 별로 없는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비교했을 때 위치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의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오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비율이 워낙에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신이 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최저 기준 충족을 통해서 교과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거나 혹은 길게 보고 수능으로 가는 정시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혹시라도 학생이 수능을 잘 못 보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외에 추가 모집도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또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오픈되는 자료다 보니까 전년도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 부분들은 담임선생님 통해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 찾아가거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학기 학부모 진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2학기 학부모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